갑작스럽겠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뷔페에서 식사할 경우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는가? 본전을 뽑기 위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모든 종류를 조금씩 다 먹는다. 음식을 담으러 가기 위해 3번 이상 자리를 뜬다. 소고기, 구이, 초밥 등 비싼 음식 위주로 여러 번 먹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먹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무엇을 감추겠는가? 예전에는 나도 그랬다. 본전을 뽑자는 생각에 접시 한가득 음식을 담아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배가 불러서 괴로울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젓가락을 놓았다. 즉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 당시 나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마, 파친코, 마작, 술, 명품 등에 돈을 많이 써서 늘 카드 빚에 허덕이느라 28살에 무려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월 수입이 가장 적을 때는 130만 원 남짓이었으니 그야말로 파산 직전에 몰린 전형적인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다. 나는 그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굳은 일념으로 빚을 청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34살에 돈에 얽매이지 않는 이른바 돈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삶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세미나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모임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가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고 방식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노하우를 필사적으로 흡수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교류를 맺게 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3,000명이 넘는다. 그렇게 똑똑한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호텔이나 뷔페에서 나와 함께 식사한 부자들은 모두 먹고 싶은 음식만 적당히 먹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 중에는 뷔페에 왔다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그릇에 담는 사람, 모든 종류를 빠짐없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음식을 담아오는 횟수도 한두 번에 그쳤다. 그들은 음식에 몰두하기보다는 함께 자리한 사람과의 대화를 즐겼다. 말 그대로 똑똑한 식사였다. 돈이 많으니까 개걸스레 먹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자들은 음식값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비싼 음식도 종종 먹는다. 그러나 식탐을 부려 배가 불룩해지도록 먹지는 않는다. 물론 부자 중에도 명품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이들은 서서히 돈에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이처럼 무늬만 부자인 사람들도 수없이 보아왔다. 자산을 꾸준히 유지하는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식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잘 쓰지도 않을 명품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거나 업무 시간 대부분을 인터넷 검색으로 허비하는 일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폭식이나 폭음으로 인해 지나치게 살이 찐 사람이 없다. 정말 똑똑한 부자는 대부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이처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겐 돈이 따라붙어 자산이 점점 불어난다. 똑똑한 부자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으며 그것을 매일 실천한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그들만의 공통적인 철학을 알리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익혀 평생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쟁취해보자. 똑똑한 부자는 식사할 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똑똑한 부자는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여기서 먹기 싫은 음식이란 당근이 싫다, 피망을 잘 못 먹는다와 같은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니다. 내 몸이 원치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아서 먹지 않기로 했다면 옆 사람이 먹어도 한창 화제인 신제품이라고 해도 먹지 않는다.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 국물을 안 먹기로 했다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국물을 모두 마셔 그릇을 싹싹 비워도 자신의 결심대로 국물을 남긴다. 고기 뷔페에서도 과식하거나 모든 종류를 다 먹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먹고 싶은 것만 적당히 먹을 뿐이다. 즉 눈앞에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옆 사람이 먹으니까와 같은 이유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생활 관리가 철저한 것이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과식을 하게 되기 마련이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떤 식당에서 먹고 어떤 식당에서 먹지 않을 것인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식사는 매일 몇 번 몇 시에 할 것인가? 식생활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욕이 당기는 대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과식하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 사지 말아야 할 물건 등의 기준이 있으면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똑똑한 부자는 다음과 같이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했다. 하루에 1800kcal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다. A사의 햄버거는 먹지 않지만 좋은 재료로 만드는 B사의 햄버거는 먹는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다. 밥을 더 먹지 않는다. 식습관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명확하면 눈앞의 요리가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혼자 살고 있어 주로 외식을 하기 때문에 살이 쪄도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평소 외식만 한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365일 외식을 하지만 날씬한 체형을 유지한다. 그렇다고 입이 짧은 것도 아니고 세 끼 모두 제대로 챙겨 먹는다. 그런데도 날씬한 이유는 먹어야 할 것을 정해놓고 매일 빠뜨리지 않고 체중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뚱뚱했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햄버거나 소고기 덮밥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했다. 저렴하고 빠른 데다가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자주 애용했다. 패스트푸드점은 어디를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의 특징인 매력적인 가격이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지방 함량이 높아 몸 안에 쉽게 축적되며 영양 균형 면에서도 좋지 않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된다. 패스트푸드점의 악감정은 없지만 너무 저렴한 음식 대부분에는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똑똑한 부자가 될 사람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몸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해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면 고기 뷔페에서 양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량을 먹더라도 질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곳에서 먹는 식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내 경험상 질 좋은 음식은 질 낮고 저렴한 음식에 비해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경향이 있다. 만복감은 물리적으로 위에 얼마만큼의 음식을 채웠는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즉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고급 음식만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해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 바람에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안 먹는 것만 못하다. 물론 부자도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가 있다. 가끔 먹는 패스트푸드는 맛도 있다.
다만 가급적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하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지킨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아도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집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식비가 절약된다. 나도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끊고 집밥을 먹었다. 반찬은 사 먹고 밥만 직접 짓는 정도였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다. 게다가 살이 점점 빠지면서 짜증도 사라졌다. 집밥을 먹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되찾게 된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몸이 아파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인생의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똑똑한 부자는 삼시세끼 비싼 요리를 먹지 않는다. 그렇다고 식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아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싼 가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 저렴한 재료는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는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절약했더라도 나중에 병에 걸려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절약의 의미가 없다. 똑똑한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첨가물 유무,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식비를 바짝 줄여야 할 형편이라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술자리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싸게, 빠르게, 맛있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돈과 건강관리는 물론 업무와 생활 전반에 대충대충인 경우가 많다. 자기도 모르게 패스트푸드점에 이끌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왜 나는 패스트푸드를 선택할까? 싸고 빠르고 맛있어서라는 이유뿐이라면 음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고정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는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규칙적인 식생활을 한다. 점심을 저녁에 먹고 저녁을 한밤중에 먹으면 식생활 리듬이 깨져 일과 생활의 리듬까지 흐트러지기 때문에 삼시세끼는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똑똑한 부자는 리듬이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 리듬이 깨지면 평상심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치로 선수도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야구장에 가서 같은 순서로 연습하고 타석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처럼 정해진 일과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똑똑한 부자는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다. 하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하루 종일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다. 최근에는 공복 건강법이나 1일 1식 다이어트를 제창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내 경험상 아침밥을 거르면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내가 아는 부자들만 해도 대부분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는 옛날부터 오전 6시에 아침을 먹는 습관이 있다. 돈도 없고 빚을 갚느라 정신없었던 시절에도 아침마다 채소 주스를 마셨다. 돈을 절약하면서도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주먹밥과 된장국, 채소 샐러드가 고정 메뉴다. 출장을 가도 이 구성은 바뀌지 않는다. 덧붙이면 이치로 선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카레를 먹는다고 한다. 아침 메뉴 선택에는 개인차가 있고 무엇을 먹든 관계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아침 식사는 잠이 덜 깬 몸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인간의 몸을 보자면 기상 직후에 혈당치가 내려가 있고 내장과 신경, 뇌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몸과 정신을 깨우는 것이 아침 식사의 역할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에너지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체온과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잠이 덜 깬 상태가 지속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집중력도 저하된다. 반대로 아침을 먹으면 의욕이 솟고 기분이 고조된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업무 능률과 성과가 달라진다. 아침 식사량을 정해두면 칼로리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에게 알맞은 양을 정해둠으로써 쓸데없이 과식하는 일이 없어지고 체중 유지도 수월해진다. 또한 아침에 적당량의 음식을 먹어두면 공복으로 인해 점심에 과식을 할 우려도 없다. 아침에는 식욕이 없고 밥이 안 넘어간다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먼저 부담이 적은 음료수나 과일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아침 습관을 바꿈으로써 충실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밤늦게 식사를 하면 살이 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밤늦게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요리를 먹고 그대로 자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된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나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회식을 잡지 않으며 혹여 술자리에 갔더라도 8시가 넘으면 술 대신 알코올이 없는 다른 음료를 마신다.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 이후에 식사를 했을 때는 아침 식사량을 줄이는 등 반드시 칼로리를 조절하려고 애쓴다. 개인적으로 이 규칙을 지킨 이후 체중도 일정해졌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다. 주위의 부자들도 대부분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에 먹지 않는 습관은 다음날 쾌적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똑똑한 부자는 리듬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며 아침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밤늦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연히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과 아침 식사 시간도 늦어진다. 즉 하루의 시작이 늦어진다.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데 배가 더부룩하면 하루의 페이스가 흐트러질 우려도 있다. 당연히 밤과 아침은 이어져 있다.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제때 먹는 저녁 식사도 중요하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은 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아침 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밤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아침의 리듬을 정돈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력을 갖출 수 있다. 매번 다른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여러 식당을 다녀보며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식당에 도전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부자들은 매번 식당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에 드는 몇 곳을 돌아가며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식사량을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당의 개척은 분명 즐거운 일이지만 일단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나오는 음식의 양을 가늠할 수 없고 칼로리 계산도 쉽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과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단골 식당은 이 집의 이 메뉴는 칼로리가 이 정도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 칼로리나 체중 관리가 수월하다. 나는 집 근처에서 점심을 먹을 경우 정해놓은 정식 집으로 간다. 개점 시간인 11시에 정확히 도착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생선구이 정식을 주문하고 밥은 조금만 달라고 부탁한다. 메뉴에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물론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매일 칼로리 높은 정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영양 균형 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당을 5에서 7곳 정도 정해놓는 것이다. 생선, 육류, 이탈리아 요리 등 메뉴별로 식당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영양 불균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골 식당은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은 업무 효율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맛있는 점심처럼 좋은 것은 없지만 맛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점심시간은 업무 중에 휴식시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에는 익숙한 장소에서 편히 쉬며 순조로운 오후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가보거나 새로운 식당에서 들뜬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점심시간을 바람직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매주 같은 정식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따라서 내가 밥은 조금만 달라는 부탁을 있더라도 손님, 오늘은 밥 적게 안 드시나요? 라고 물어봐준다. 그 정도로 익숙한 공간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고 오후 업무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 메뉴 선택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다. 당신은 식당에서 메뉴를 바로 결정하는 편인가 아니면 천천히 살펴보고 고르는 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메뉴를 바로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자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보면 모두 순식간에 주문을 마친다. 이것저것 고민하는 부자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메뉴 결정이 빠르다는 것은 명확한 선택 기준이 있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 칼로리를 생각해서 고기보다는 생선을 고른다. 덮밥보다는 음식 가짓수가 많은 정식을 고른다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다. 반면 메뉴를 오래 고민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엿사람 메뉴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고민하면서 좀처럼 결정하지 못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 고작 메뉴 선택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메뉴 선택 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업무와 생활에서도 기준이 없다. 돈이 안 모이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돈을 모으려면 먼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 실천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런데 지인이 외환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거기에 손을 댄다. 그렇게 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심은 뒷전이 되어 버린다. 지출을 줄이기로 한 결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외환 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투자 방식에 눈을 돌리다 결국 돈을 불리지 못한다.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드는 다이어트 방법을 골라 이미 시작해 놓고도 자꾸 다른 다이어트 방법에 눈을 돌려 결국 살을 빼지 못한다. 사업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정보에 현혹되어 3000%로 빠지기 십상이다. 저축, 다이어트, 비즈니스 모두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맞는 것을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지속하는 힘은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성공 법칙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격가지로 빠지게 된다. 음식 메뉴 선택은 판단 기준을 세우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법이다. 똑똑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메뉴 선택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중요한 이야기는 늦은 밤 술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술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비즈니스의 접대를 활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얼큰하게 취해 왁자지껄 떠드는 분위기는 확실히 즐겁다. 나도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상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술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접대를 통한 비즈니스는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렵게 상대와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 자리에서 분위기에 대한 감상이나 요리 맛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오간다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실격이다. 비즈니스 접대의 목적은 접대 자체가 아니라 접대 후의 성과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늦은 밤의 술자리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업무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이 우선시 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술김의 한 말은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허풍만 떨다가 구두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를 올리기가 힘들다. 자기 관리 능력이 없었던 예전에 나도 숱한 술자리에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다. 주위의 부자들은 중요한 일 얘기를 해야 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을 경우 낮 회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파워런치다. 낮에는 일단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일 얘기에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의 없는 답변이나 구두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게다가 밤에 하는 접대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도 장점이다. 비용도 적게 드는 데다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끝낼 수 있고 2차로 이어질 일도 없다. 따라서 섭취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1시간 정도면 상대에게 내 뜻이 충분히 전달된다. 똑똑한 부자는 일 얘기를 짧게 끝내고 다시 자신의 업무로 복귀한다. 시간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는 낮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가 아는 부자들은 밤늦게 술을 마시더라도 2차에 가지 않는다. 1차에만 참석했다가 칼같이 귀가한다. 어떤 경영자는 1시간 정도 술자리에 머물다. 여러분,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인사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퇴장한다. 사장이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술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는 데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비투성이 학원 강사 시절에 나는 허구한 날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2차는 말할 것도 없고 3차, 4차를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차는 백해무익했다. 불필요한 지출이 늘고 막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택시비까지 든다. 게다가 밤늦게 먹은 음식 때문에 살까지 찐다. 2차에 가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시시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이며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기억하지도 못한다. 술김에 실언을 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일마저 있다. 술자리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2차는 아무 의미 없다. 비즈니스 상대와 좋은 관계를 쌓고 싶다면 1차만으로도 충분하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썩히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기 바란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언제 샀는지도 모를 조미료, 상한 채소 등이 있지는 않은가? 냉장고 상태는 자기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최고의 척도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들어있다면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다. 냉장고 안을 파악하지 않고 싸다는 이유로 세일 상품을 잔뜩 싸고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냉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점점 지저분해진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 자기 집 냉장고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업무 관리 능력도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일에 순서가 없어서 불필요한 작업을 하고 일정 관리가 느슨해서 마감 기한을 못 맞추고 책상 정리를 안 해서 필요한 서류를 잃어버리는 시기다. 한편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냉장고 안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재료를 계획적으로 사용해서 없애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겨 쓰레기가 되고 마는 음식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짜임새가 있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냉장고 안에 재료가 너무 많아도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냉장고 안에 그날 사용할 만큼의 재료만 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유통기한을 넘겨 아깝게 버리지 않아도 되고 유통기한을 맞추느라 허겁지겁 먹어치우지 않아도 된다. 근처에 슈퍼마켓이 없는 동네라면 모를까 굳이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사지 않아도 된다. 냉장고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모이지 않는다. 매일 여는 냉장고 상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통장에 얼마가 있고 대출은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냉장고 상태는 곧 자기관리 능력의 척도라는 것을 명심하자. 다른 일을 하면서 간식을 먹지 않는다. 살찌고 싶지 않다면 간식을 끊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간식에도 좋은 간식과 나쁜 간식이 있다. 먼저 나쁜 간식이란 무엇일까? 나쁜 간식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먹는 이른바 다른 일을 하면서 먹는 간식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식습관이다. 이런 사람들은 욕망에 지배되어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는다. 비투성이 뚱보 시절에 나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쟁여둔 과자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게으른 생활을 했다. 이런 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되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좋은 간식은 무엇일까? 시간과 양을 정해놓고 먹는 간식이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아무래도 배가 출출해진다. 공복 상태로 있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간식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3시에 간식이라는 습관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은 오히려 간식을 먹는 편이 낫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것이다.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했으면 오후 3시에 먹는다. 간식 먹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새끼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직전에 간식을 먹으면 정작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에 저녁을 못 먹게 되고 이때 깨진 리듬은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양도 중요하다.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과자 한 봉지를 모조리 먹어치우면 체중 관리와 자기 관리에 모두 실패한다. 허기를 달랠 정도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간식으로 먹을 음식과 그 양을 정해놓는 것이다. 요구르트, 견과류 믹스 등 종류에 관계없이 가급적 같은 음식을 일정한 양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식을 하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할 위험이 없다. 참고로 나는 간식 먹는 습관은 없지만 배가 조금 출출해지면 오후 3시쯤 바나나를 하나 먹고 그 이상은 먹지 않는다. 아울러 간식을 먹을 경우에는 밥의 양을 줄이는 등 저녁 식사량 조절에 유념하자.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다구치 도모타카 지음 아내은 옹김 21세기 북수 출판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 중에서 제1장 똑똑한 부자는 식사할 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파산할 정도로 늘어난 빚을 갚으려고 사고방식, 행동, 습관, 직업까지 모두 바꾼 저자는 2년 만에 빚을 모두 갚은 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산을 키워 34살에 일하지 않아도 돈 문제 없는 삶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자산 관리의 신으로 통하는 그는 이 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는 거르나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인가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점심 메뉴를 선택했나요? 밤늦게 야식을 먹고 있진 않은가요? 본인의 체중을 모르나요?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철저한 자기 관리와는 거리가 먼 식습관들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부자 되는 습관으로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한 권의 책으로 부와 성공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